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테슬라의 큰 규모의 딜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최신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TSMC로 네. 다 넘겼거든요. 4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메모리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날도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오늘은 HSL 파트너스 형수리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전자신문 기자 오래 하셨죠? 네, 딱 10년 했습니다. 10년 하시고요. 네. 그 뒤로는 또 애널리스트를 하셨다고요? 어떤 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요? 일단 뭐 기업 분석 국내에서는 사실 그 뭐 운용사라는 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네. 뭐 기업 분석도 하고요. 그때 이제 메자니링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업무도 하고 네, 한 2, 3년 동안 거기서 빡세게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산업이 돌아가는 거를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얻으셨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을 익히시고 실전을 겪으셨고 네, 그래서 짧고 굵게. 네, 지금은 아예 투자 자문 회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문사는 아니고요. 네. 일단 원래는 벤처 투자를 하려고 네.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시점이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5.25%까지 금리를 네, 코로나 네네 직전에. 맞습니다. 네, 그때 좀 짝 제가 이제 타이밍이 아이고. 해서 그때는 이제 그 LP들 모으기도 너무 네. 힘들고 벤처 투자하기가 힘들어서 놀고 있었는데 노는이 뭐하냐 방송이나 나와라 그래서 방송 패널로 이렇게 좀 출연하다 보니 네. 지금은 이제 업이 뭐 방송 출연하고 유튜브 하고 이게 이제 본업이 됐고 그 사이에 책을 3권 썼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책을 1권 썼고요. 이번에 책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가 첫 번째 책이었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AI 혁명 투자. 네. 작년에는 이제 AI 텐베거 투자라고 해서 AI 변곡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AI 텐베거 투자. 텐베거요? 네. 그 뭔가요? 텐베거가 보통 이제 야구 용어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네. 이게 10배 나는 주식을 텐베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썼고 이제 올해 지금 준비하는 책은 이제 AI 버블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 잘 활용하기. 네,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 네, IT의 신 이형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IT의 신 네, 이형수 대표님 네네. 오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네. 반도체 AI 이야기들 뭐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를 청해서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관세 또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해라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그 로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시설의 40%를 둬라. 이게 생산량의 40%를 두라는 얘기인가요? 미국에다가 40%를 두지 않으면 관세를 100% 매기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40% 100%라는 게. 일단 이게 그 대만하고 네. 미국하고 상호관세 협상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 대만에 대해서 한 소리군요. 그런데 이제 항상 트럼프 어떤 행정부의 정책은 디테일이 없잖아요. 네. 일단 뭔가 뿌려놓고 네. 이거를 시장이나 언론에서 해석을 하게 하고 네. 오히려 이제 겁을 먹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깎아주는 것처럼 약간 네. 좀 완화해주는 것처럼 이제 협상을 또 얻어내는 금방 게 또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예. 일단 이제 대만하고 협상하면서 TSMC를 타깃으로 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 이게 이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네. 그동안에는 대만이 이제 20% 상호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 협상이 끝나면서 15%로 이제 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15% 이제 상호관세를 예. 내게 된 건데요. 그때 그 이제 대만하고 미국이 이제 협상이 굉장히 지리하게 늘어지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TSMC의 첨단 팹을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해서 양산을 하기를 원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결국 실리콘 실드라고 해서 네. TSMC가 대만의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첨단 공정은 대만에 반드시 놔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대만이 TSMC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대만 내에서 최첨단 공정을 유지하는 게 대만의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여당과 지금 집권당 같은 경우는 약간 반중 친미 정권 네. 성향이긴 한데 그 전 총통인 차이 잉원 총통 때 실리콘 실드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그때 미국 행정부하고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때 그 말 자체가 불편했군요. 실리콘 그렇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리콘 실드라는 게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대만 내부에서 굉장히 불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그 차이잉원 전 총통이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리콘 실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줄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처음에 이건 굉장히 불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는 우리는 개입해서 지켜주겠다라는 워딩을 끌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뭔가 승리이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불편해져. 예, 그래서 압박을 시작했고 TSMC가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 애리조나에다가 팹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미 네. 투자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동 중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은 원래 법으로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네. N-1이 뭐냐면 대만의 본사에서 최첨단 공정을 할 경우에 해외에서는 그보다 한 세대 떨어지는 걸 원래 양산하게 돼 있습니다. N이라는 게 최첨단을 뜻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보다 한 세대 밑에 것만 미국에다가 설치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투자할 때는 약간 한 두세 대 정도 뒤처진 공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가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애리조나 팹 그때 착공식 때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왔었고 빅테크 CEO들이 대부분 다 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3나노 이제 투자를 원래 처음에 하기로 했었고요. 그 원래는 한 4나노, 5나노 정도를 검토를 했었다가 3나노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만이 굉장히 이제 협상이 질이 멸렬해지는 가운데 네. 대만에서 뭔가 한번 툭 던져본 거죠. 대만 행정부에서 우리 N-2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겁준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미국한테 좀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네. 약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어라고 해서 이제 뭔가 한번 날려본 거죠. 잽을 한번 예. 날려본 건데 이게 이제 트럼프 심기를 굉장히 건드린 거죠. 아하. N-1이라는 건 두세 대 뒤처진 예. 팹을 해외에다 깔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미국의 애리조나 팹에다가 첨단 공정을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협상 결과가 마무리됐고 N-2는 못하게 된 상황으로 파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투자 금액이 당초보다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TSMC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네. 그 팹 공장을 4개를 뭐 추가로 짓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뭐 전체 토탈 금액이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3,500억 달러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대만은 2,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투자하기로 했고요. 네. 토탈. 근데 상당 부분이 TSMC가 투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상무장관인 러트닉 장관이 네. 앞으로 40% 정도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 투자한 규모의 2.5배 정도는 이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10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40%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그곳에 2.5배 정도까지는 관세를 봐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100%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40%를 투자를 해야지 이제 100% 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TSMC가 대만에서 최첨단 공정으로 운영하는 게 2나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나노를 대만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3나노를 시작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계속해서 2나노를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2나노 공정을 미국에서 해라. 전체 2나노 반도체 생산량의 40%는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N-1이라는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네. 삼성 이제 테일러 팹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최첨단 팹인데요. 네. 거기는 뭐 삼성 본사나 테일러 팹이나 같은 네. 2나노 최첨단 공정입니다. 아, 똑같은 최첨단 공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만약에 40%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 메모리에도 똑같은 룰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아, 있어요. 메모리 지금 이거는 파운드리만 얘기한 거죠? TSMC 대만하고 얘기한 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거는 파운드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메모리에도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메모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약속받은 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면 네.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더 혜택을 적게 보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조항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40%라고 하는 그 숫자를 우리나라의 메모리에도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HBM이라든가 그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40%를 미국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중장기적으로는 극단적인 경우에.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만약에 러트닉의 주장대로라면 해야 되는 건데 네.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게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네.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워낙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우리가 빅테크들한테 그대로 다 전가를 할 수 있어요. 100% 만약에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네. 결국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옮겨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미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둔다.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네. 아주 의미 없는 규모의 생산량이고요. 첨단 팹들은 대부분 아시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의 메모리 공장들은 그 미국 기업조차도 대만에 있는 거죠? 대만, 일본? 맞습니다. 대만, 네.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크론조차도 공장은 아시아에 두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한테 미국에 와서 공장을 돌아라고 하면 사실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제조 원가도 문제인데요. 네. 결국 그 인력이다 어떤 네. 밸류 체인들 전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반도체라는 게 이게 반도체 공장 하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예.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다 같이 그냥 그렇죠. 클러스터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삼성이나 하이닉스 회사 하나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뭔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텍사스에 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네. 가동을 시작했습니까? 일단 이제 원래 텍사스에 오스틴 네. 팹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오스틴 팹은 원래 20나노대 그 파운드리 공장인데 네. 원래 여기는 애플의 AP 그러니까 네네. 두뇌 칩을 주로 생산하던 데인데 지금은 애플하고 거래가 끊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거의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애플의 카메라 센서 있죠. 네네.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네. CIS 쪽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네. 이제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오스틴 팹은. 오스틴 팹은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테일러 팹은 신규로 착공하는 공장인데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물량은 테슬라의 AI6라고 하는 차기 칩입니다. 테슬라 거를 네. 생산하게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이게 한 165억 달러 규모로 작년 6월에 이제 공시가 됐고요. 주문액이 네. 주문 금액이 그렇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165억 와, 달러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한 25조?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로. 와, 대단하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TSMC의 아리조나 팹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거긴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첫 번째 착공한 팹은 양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적자가 연간 나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조 단위 가까이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수록 TSMC의 전체 이익률에는 좀 이제 데미지가 있죠. 그럼 보통은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코스트가 떨어져서 그래서 뭐 판매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익이 좀 나올 텐데 이건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가 보죠? 일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네. 뭐 아직까지는 뭐 팹을 5개 다 못 돌려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규모의 효과로 이제 제조 코스트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장 그 올라가는 어떤 제반 비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통 그 수주 첨단 공정으로 수주 받는 거는 보통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 칩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런 칩들이 전공정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보통 이제 후공정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 AI 반도체라는 게 네. 이종 칩 간의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2.5D 패키징을 주로 많이 씁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코워스라고 하는 건데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네, 보통 이제 GPU하고 HBM을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하나 놓고 네. 병렬로 연결하고 그 밑에 플립칩 BJ라고 하는 네. 기판이 붙는 그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주상복합 아파트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예. 그런 구조를 하려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이 후공정 팹이 아시아에 있어요. 아하. 네, 그러면 여기서 전공정 웨이퍼를 만들어서 후공정 하려면 다시 아시아에 비행기로 실어서 왔다가 아이고. 네, 이런 굉장히 물류가 복잡해지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미국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애초에 아예 서플라이 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패키징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왔다가 다시 네.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후공정 라인을 네. 뭐 미국에다가 또 깔면 전공정에서도 저렇게 적자가 났는데 네. 후공정은 특히나 사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제조 예. 인력들 관리, 뭐 훈련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그걸 과연 미국에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는 연구직 R&D 그 인력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돌아가면서 뭐 8시간 3교대하고 뭐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무 이슈도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TSMC가 굉장히 대만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긴 한데 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럼 미국에서는 그렇게 네.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TSMC 굉장히 조직이 그 군대 문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군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세고요. 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어떻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네. 그런 것들이 강한데 사실 미국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직원들 하고 뭔가 트러블이 좀 있어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조 같은 쪽이 또 세잖아요, 미국은. 네, 네. 네,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 지금 삼성전자는 가동을 시작한 겁니까? 테일러 공장 테일러 팹은 아직까지는 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네네. 거군요. 그런데 주문은 받아놓은 상태고 네. 거기서도 그러면 이 웨이퍼 가공을 해서 반도체 D램이나 뭐 이런 걸 만들고 나면 후공정 패키징을 위해서 아시아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인텔이 후공정 중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꽤 괜찮은 게 있습니다. EMIB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브릿지를 써서 이제 이종 칩끼리 뭐 연결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전공정은 일단 테일러 팹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예. 요걸 이제 패키징을 인텔에다가 맡기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공장을 뭐 미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 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2배 이상 올라간다면 네. 그냥 100% 관세 내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 관세 낼게라고 했을 때 찍히는 거죠? 네, 그 관세만 받고 끝날까? 아니면 더 예. 혹독하게 괴롭힐까? 네, 예.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테슬라의 AI6 칩 그거를 주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삼성전자가 2019년인가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인가 뭐 그런 걸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하겠다. TSMC를 넘어서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 테슬라에서 그 주문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왜 그런 선언을 해놓고 그 실제 실적은 거꾸로 가게 된 건가요? 뭐 복합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기술 측면에서는 오히려 네. 기술이 후퇴했죠. 삼성이. 아, 네. 오히려 후퇴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TSMC를 실적을 놓고 보면요. 네. TSMC 이제 보통 그 파운드리니까 웨이퍼당 가격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웨이퍼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 네. 2019년부터 그 전 15년, 그러니까 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 15년 동안 보면 웨이퍼 판매 가격 증가율이요 0.8%밖에 안 됩니다. 거의 가격을 못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못 올린 거군요. 겁니다. 네. 거의 15년 동안 못 올리다가 네. 2019년을 기점으로 2025년까지 네. 연평균 ASP 증가율이 15.2%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거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2019년은 매우 중요한 해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등을 선언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네. TSMC가 겁나게 돈을 벌고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고부가 산업이 되게 된 계기가 딱 그때쯤인데 네. 그때쯤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삼성이 애플의 파운드리 물량을 뺏겼어요. 그 전쯤에서. 아, 네. 애플을 계속 공급해 왔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초창기 아이폰 그러니까 한 2015년, 16년 때까지만 해도 네. 삼성이 애플의 파운드리 물량을 100% 담당을 했었어요. 네. 100% 담당하고 심지어 애플한테 설계도 좀 지원해주고 그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TSMC보다 선단 공정도 훨씬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협력 구조는 사실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팟 때부터 이게 그 협력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초창기 때는 애플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다 삼성한테 맡겼는데 네. 변수가 이제 삼성도 스마트폰 해야 되잖아요. 경쟁업체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옴니아 같은 모델 나올 때는 아무 경쟁자도 아니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삼성이 갤럭시 S라는 시리즈가 꽤 쓸만한 휴대폰이 나왔거든요. 삼성 스마트폰이 잘 나가면서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나온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한다 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두뇌 칩인 AP를 삼성이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엑시노스. 엑시노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엑시노스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니까 애플 네.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따라잡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주는 설계도가 혹시나 저쪽 시스템 LSI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삼성 입장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제 뭔가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TSMC가 그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저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딱 내걸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TSMC가.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때 이제 삼성하고 불편한 그 이슈 때문에 처음에는 물량의 한 반 정도를 TSMC로 가져갔어요.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그때부터 한 2, 3년 동안 경쟁을 하게 됩니다. 물량을 놓고 50대 50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서 삼성이 원래는 한 약간 근소하게 앞서갔었어요. 선단 공정에서.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아이폰 6S 모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똑같은 AP를 한쪽은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고 한쪽은 TSMC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14나노 공정을 썼어요. 그리고 TSMC는 16나노 공정을 썼습니다. 삼성이 앞섰네요. 네, 앞섰죠. 네. 그런데 이 칩을 만들어서 딱 스마트폰에 넣고 돌려보니까 성능이 16나노께 더 잘 나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군요. 전 공정에서는 삼성이 앞선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하는 기술은 성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저 네. 하청 주는 뭐 그런 거 네, 아니었어요? 후공정은. 그렇죠. 그때 등장한 용어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아. 네. 그러니까 그때 TSMC가 뭘 썼냐면 삼성은 원래 그 AP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그 플립칩 CSP. 네. 그러니까 플립칩 CSP라고 하는 그 패키지. 그러니까 칩을 뒤집어 엎어서 범퍼로 붙여서 이제
만드는 그 구조로 했는데 네. TSMC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첨단 네. 패키징을 맞습니다.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기존에 쓰던 패키징 기술 말고 새로운 네. 패키징 기술을 썼는데 그게 전공정에서 2나노가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능은 얘가 더 잘 나오는 거죠. 아하. 네. 그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속도, 네. 열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속도, 열, 예. PPAC라고 하죠. 퍼포먼스,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코스트.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처음 당장 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곧 한 두세 대 모델 정도 더 시켜보다가 이제는 TSMC가 이겼구나라고 해서 네. 그 아이폰 한 8 시리즈부터는 그냥 100% TSMC로 넘어간 거죠.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한 2016년, 뭐 15년 16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대 중반이었고요. 예. 이제 그게 처음에는 삼성은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패키징 기술이니까 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었고 그때 팬아웃 WLP라는 기술에 대비해서 삼성이 개발했던 게 팬아웃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네. 자 이게 생산성이 4배 더 좋고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패키징이라는 게 막상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네, 결국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TSMC가 이제 더 앞서가게 되고 네. 애플이 TSMC한테 완전히 다 몰아주게 된 거고 네. 삼성전자는 일감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네. 뭐 설계도 주면 이거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설계를 하는 회사하고 특히나 설계를 잘하는 회사하고 네. 파운드리 회사는 거의 공동 개발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애플이 차세대 공정을 개발할 때는 애플 본사에서 엔지니어 수백 명이 TSMC 팹에 들어가요. 네. 공동 작업을 네, 하는군요. 거의 공동 작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IP들은 네. 서로 공유를 합니다. 네. 그 TSMC 보니까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잘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 아예 거기서 제공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렇죠. TSMC에서. 그래서 TSMC 팹을 쓰면 좋은 게 네. 그러니까 생산성도 안정적이긴 한데 네. 설계를 할 수 있는 IP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TSMC의 특허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TSMC 보여도 못 가는군요, 길을. 네, 그런 이슈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IP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되는데 애플하고 첨단 공정을 같이 개발하다 보면 네. 좋은 IP들이 계속 생겨요. 그럼 후발 업체들은 이걸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미 해놓은 사람하고 겹치면 도저히 그게 할 수 없는 한 발 뒤늦는 게 뭐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이거 충분히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나타난 현상은 그런 건데 그러면 네. 삼성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조직 문화가 약간 골마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에서. 굽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삼성은 원래 실무자들의 재량권은 굉장히 강한 조직이거든요. 이건희 회장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자신도 굉장히 네. 엔지니어 어프로치를 하는 것 같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파워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네. 있던 조직이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굉장히 잘 돌아갔었는데 네. 보통은 삼성이 뭔가 일을 벌릴 때는 네. 기획통들을 많이 전진 배치합니다. 네. 일을 막 벌려야 될 때.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너무 많이 벌려서 방만하다 그걸 싶을 때는 재무통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칼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통은 잘라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잘라내고 뭐 방만한 사업들 정리하고 이런 것들 을 하는데 돈 되는 것만 맞습니다. 딱 예. 그렇죠. 그때는 근데 뭐 제가 뭐 지나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네. 뭔가 막 벌려야 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2019년 때쯤에는. 근데 이제 약간 재무통들이 좀 더 이제 전면 배치되는 측면들도 있었고 네. 그때쯤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또 약간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사법 리스크가 생기면 다 아무래도 재무통들 이쪽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저 법률적인 어떤 네. 지원이나 이런 쪽을 아무래도 재무통 관리자들이 좀 많이 아하. 많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진 거죠. 예. 예,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뭔가 시장을 보고 이런 쪽에 이제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고 오히려 재무통들이 뭔가 이제 기세등등해지다 보니까 인텔이 딱 그러다가 똑같이 나빠졌거든요. 삼성이 예. 딱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군요.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재작년 6월까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재작년 예.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통 그 DS 부문장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부회장 직급이 하는 쪽이잖아요. 재작년이면 2024년이요. 네, 2024년 6월에 네. 갑자기 DS 부문장이 바뀌었어요. 네.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중간 인사. 그 뉴스 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정도 부회장 직급, 사장 직급 정도의 부문장 인사는 네.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연말까지는 기다려주고 바꿔주는데 네. 그때는 중간에 전격적으로 인사가 일어났죠. 네. 네. 그런데 전영현 부회장이 저는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삼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가 삼성전자가 HBM 부문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뭐 결정적으로 그 따라잡히고 하던 뭐 그 무렵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일반 디램에도 하이닉스한테 뒤처지는 상황이었고요. 네. HBM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었고 파운드리 사업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상당히 뭐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죠. 이게 전영현 부회장이 사실은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사업부장을 하고 DS 부문장이 못 되고 네. 그 우리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갔다가 이제 영전에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옛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으로 해서 저게 되겠냐. 요즘 그 MZ 세대들, 엔지니어들 데리고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AI6 칩 그것을 TSMC보다 삼성전자에 더 많이 발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삼성 반도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아하. 사실 그 테슬라 AI6 수주받기 전까지만 해도 네. 삼성 파운드리 사업 접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다. 심각했었군요. 네. 파운드리 사업 접고 오히려 메모리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반도체 네. 전문가들도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았었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의 큰 규모의 딜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예.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거고요. 네. 그때는 사실 그 수주 받은 상황일 때만 해도 삼성이 그 2024년도에 시도했던 게 3나노 공정이었거든요. GAA인가 뭐 맞습니다. 하는 그 공정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4나노까지는 핀팻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핀팻. 원래 했었고요. 네.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었고 네. 삼성이 이제 3나노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네. 그보다 좀 더 진전된 트랜지스터 구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망했어요. 3나노 GAA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공정 개발은 했다고 했는데 팹리스 고객들 중에 의미 있는 고객들 중에서 아무도 이 공정을 채택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네. 수율이나 성능에서도 뭔가 좀 불안정했었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2나노는 잘 될까라고 했는데 AI6 칩에 165억 달러 규모를 2나노로 받았고요. 그럼 이 2나노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테슬라 칩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삼성의 자체 칩 엑시노스였어요. 엑시노스. 네, 엑시노스 2600이 원래 갤럭시 S26에 채택되는 칩인데 거기서는 좀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네, AP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엑시노스 2500은 3나노 GAA 공정을 썼는데 네.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에서 빠졌어요. 갤럭시 S25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제일 좋은 모델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전에 그래서 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던 게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두뇌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갖다가 쓴다. 이게 참 그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신 제품은 삼성의 반도체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 네, 올해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채택이 됐고요. 네네. 다시 채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엑시노스 2600을 만들 때 생산 수율이나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년하고 다르게 별다른 노이즈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퀄컴에서도 이 스냅드래곤을 그 삼성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에다 맡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게 같은 맥락에 지금 들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파운드리가 애플을 놓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캡티브 물량, 엑시노스 물량 빼고 외부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 퀄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2022년도에 GOS라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네.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게임이 엄청 고성능 게임이 돌아가면 열이 많이 나니까 성능을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으로 뜨거워진다고 뭐 맞습니다.
그래서 칩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아하.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건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또 그때쯤에서 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최신 칩을 삼성 파운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생산 수율도 문제가 있고 성능도 문제가 있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TSMC로 네. 다 넘겼거든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TSMC로 넘겨서 만드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칩이. 예. 근데 다시 지금 찾아온 거군요. 네, 4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뜨고 있는 것도 이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메모리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삼성전자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니 이제 중국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H200이라고 하는 것, 그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AI 칩, 이 H200을 얼마 전까지는 중국에다가 안 팔겠다 그랬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5%의 수수료를 미국 정부에다가 내면 중국에다가 팔아도 괜찮다. 뭐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걸 놓고 미국 안에서도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뭐 그냥 그렇게 비난하는 의견들도 많고 그렇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건요. 네.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AI 모델 초창기 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컴퓨팅 파워.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를 최대한 많이 갖다 놓고 뇌의 크기를 키우면 네.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스케일의 법칙이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같이 넣어주면 네. 성능이 선형적으로 좋아진다. 그게 스케일의 법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많이 집어넣고 네네.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네. 지가 알아서 돌아가서 머리가 맞습니다. 좋아진다. 계속해서 똑똑해진다. 네네. AI가. 예. 자, 그게 초창기 한 2년 동안 그 AI 인프라 사이클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고성능 칩하고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고성능 칩은 당연히 엔비디아 GPU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앞서 있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AI 경쟁에서 보면 네. 데이터가 많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GPU라고 하는 네. 반도체가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네. 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이 중요한데 네. 중국이 전 세계 AI 엔지니어의 한 3분의 2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계입니다. 3분의 2. 네네. 와.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또 네. 논문을 제출한 그 정도의 급의 이제 어느 정도 그 인력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네. 3명 중에 거의 2명은 중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대단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약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를 제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원래 2022년 11월에 네. 오픈 AI라고 하는 벤처 기업이 챗 GPT라는 걸 공개를 해서 네. AI 혁명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기업들이 쇼크였죠. 아, 이런 AI 모델이 나왔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빅테크들이 다 경쟁적으로 AI 군비 경쟁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좋은 칩을 갖다가 쓰는 게 목표였어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원래 챗 GPT는 초창기 버전은 엔비디아의 암페어 A100이라는 칩을 가지고 1만 장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매개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팅 파워로 하는 파라미터가 1750억 개였거든요. 1750억. 네. 네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A100이라는 칩 1만 장을 썼고 5조 개의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네. 네, 초창기 모델이.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엔비디아 칩, 빅데이터 요 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중국도 그럼 빨리 뭔가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네.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좀 무시되는 독재 사회잖아요. 아, 그렇죠. 온갖 이미지 자료 뭐 네네. 그 저 CCTV에서 네. 촬영한 데이터들 다 그냥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그대로 쓰죠. 그 미국은 그런 거 하면 집단 소송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다 돈 주고 써야 범죄죠, 되고, 그거는. 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데이터에서는 아무래도 좀 중국보다 취약한데, 네. 그러면 엔비디아 칩에서 여기서 우위가 있잖아요. 네. 그때쯤 해서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칩이 H100이라는 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호퍼라고 합니다. 이게 그전에는 암페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유명한 수학자 이름 따서 이제 보통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 이제 2023년에 나온 게 이제 호퍼라는 H100이라는 칩이 최고 성능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일부 물량이 H100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네.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H100이라는 칩은 너무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에다 팔지 마라. 네. 라고 이제 제재를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는 중국 시장이 20% 마켓쉐어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니까 네. 놓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중국향 성능 떨어뜨린 반도체를 거의 더 비싸게 팔았죠. 그게 H800이라는 칩이었어요. H800 네. 그러면 H800이 H100보다 성능이 좋을 것 같잖아요. 800이니까. 숫자가 더 많은데. 네. 근데 실제로는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75% 정도밖에 안 나오는 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제재 대상에서 피해 나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머리를 쓴 거죠. 네. 이거 그러면 우리 미국 빅테크가 쓰는 칩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라고 네.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중국의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야 H800도 팔지 마라. 네. 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성능을 훨씬 더 떨어뜨려서 만든 게 H20이라는 칩이었어요. 네. 그 H20은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25%밖에 안 나옵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중국에다 계속 팔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네. 돈 벌려고 계속해서 네. 어떻게든 중국에다 팔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작년 초까지는 팔았어요. H20을. 네.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H20도 팔지 마. 라고 해서 이제 중국 매출이 빵이 됐죠. 엔비디아가. 아하. 네. 빵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강대강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부딪히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시진핑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이제 줄 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아. 중국한테 트럼프가 받아낸 카드는 히토류였어요. 예. 히토류를 받아내고 대신에 이제 주기로 한 게 H200 칩인데 이제 그냥 깔끔하게 안 주고 대신에 판매 금액의 25%는 수출 관세를 내라. 네. 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아, 저는 젠슨 황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중국에다 팔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설득이 된 줄 알았더니 시진핑하고의 협상용 성격이 강하군요. 그 전부터 계속 설득은 했습니다. 로비도 하고 했는데 네. 이게 CR도 안 먹히다가 네. 처음에는 H20을 다시 팔게 해줄게라고 하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체면이 상한 거죠. 예. 아니 갑자기 니네가 못 팔게 하다가 갑자기 그 성능 떨어지는 거 사가라 그러면 예.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H100보다 성능이 한 2배 가까이 좋아진 칩이 H20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통 크게 그래? 그럼 H200을 팔아줄게.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AI 관련된 인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반도체는 못 만드는 겁니까? 설계는 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뭐 반도체 설계는 잘하는데요. 예. 일단 TSMC하고 또 거래도 끊어버렸잖아요. 미국. 예,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웨이 같은 자회사, 하이실리콘 같은 회사에서 네. 설계를 기깔나게 하면 네. TSMC에서 잘 만들어주니까 네. 칩이 꽤 쓸만했거든요. 네, 네. 근데 TSMC하고 거래를 끊어버리니까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국의 SMIC라고 하는 중심고지라고 하는 예. 그 회사에다가 파운드를 맡겼는데 그 회사는 사실 7나노도 좀 버거워요. 7나노, 5나노를 만들 수 있긴 한데 네. 수율이 거의 뭐 20-30%밖에 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네. 인재들을 데리고 그러면 TSMC 같은 거를 중국에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7나노 미만의 첨단 공정을 하려면 네. ASML의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막았어요. 중국으로 극자외선 장비. 맞습니다. 네. EUV 장비를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없이 어거지로 7나노, 5나노 공정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DUV라고 하는 네. 그 EUV 그 전 세대 그 이전 세대의 노광 장비. 네, 그거를 멀티 패터닝해서 쓰다 보니 이게 수율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중국 안에서 EUV 장비를 만들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근데 어떻게든 요즘에는 어거지로 네. 좀 이렇게 이제 EUV 장비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그런 엄청난 규모의 뭐 광자 네. 뭐 이런 그 기초과학 기술에 쓰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좀 구현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양산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네. 머리만 좋다고 해서 될 그런 문제는 아닌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 네. 세계에 엄청나게 똑똑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뭐 예. 그런데 ASML의 EUV 장비를 대체하는 회사는 아직 없으니까 똑같은 네. 거죠. 네. 일본도 EUV 장비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못 만듭니다. 네덜란드에 ASML만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그 EUV 노광 맞습니다. 장비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는
네덜란드의 ASML EUV 장비를 만든다라고 알고 있지만 네. 거기에 또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광원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사이머라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거기 또 이제 EUV라는 거는 또 반사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흡수율이 낮은 반사판이 필요한데 그런 쪽은 이제 칼사이즈 뭐 이런 회사들이 쥐고 있는데 거긴 독일 회사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분이 또 사이머나 뭐 칼자이스 이런 회사들은 미국이 지분을 꽤 가지고 있어서 요걸 가지고 또 네덜란드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국적 회사이군요. 맞습니다. ASML이라고 하는 그렇죠. 데가.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요소 기술을 쥐고 있어서 딱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이쪽 분야 보면 일본도 아주 강력하던데요. 그래서 중국한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당신네 우리한테 뭐 히토류 가지고 위협하면 우리도 중국 당신네들한테 이 포토레지스트 공급 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위협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일본의 소재나 반도체 장비 산업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소부장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베 전 총리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우리 당했죠. 네, 그때 이제 3대 핵심 소재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했거든요. 네. 그때 EUV용 PR 네. 그리고 이제 고순도 불산 네. 그리고 이제 폴리이미드 네. 그 세 가지고 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 제일 치명적인 게 EUV용 PR이거든요. OPR이 뭔가요? EUV 그러니까 예. 극자외선에 쓰이는 PR 포토레지스트. 아, 네. 포토레지스트요. 네네. 포토레지스트 때 그게 사실 일본의 몇몇 회사가 TOK, 뭐 JSR 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 네. 다른 데서 못 만드나 보죠? 못 만듭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고 네. 일부 만든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훨씬 떨어지죠. 일본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EUV용 PR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우리 약간 구형 공정에 쓰는 DUV에 쓰이는 레이저 광원이 ARF 이머전 그러니까 불아르곤 이머전 그런 쪽에 쓰이는 PR들도 다 일본이 거의 7-80%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SMIC도 있고 CXMT도 있고 YMTC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이 한 재고가 한 3개월치 정도가 있는데 포토레지스트 재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R은 미리 재고를 많이 못 챙겨놔요. 얘가 한 3개월 지나면 이게 그 네. 상합니까? 물성이 바뀌어서 못 씁니다. 아. 약간 요게 액체하고 고체 약간 계열 상태인데 요게 머티리얼 특성이 바뀌면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를 많이 챙겨 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논문 잘 쓴다고 포토레지스트를 잘 만드는 건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일본이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막 정말 수십 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장인들이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 모양이군요. 소재 사업이 사실은 장인들이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레시피대로 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라면을 끓이라고 해도 네. 인류 셰프가 끓이면 좀 더 맛있거든요. 라면이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그렇겠죠. 네, 뭐 스프를 먼저 넣냐 뭐 네네. 아니면 네. 물을 얼마에서 그게 레시피인데 사실 예. 소재도 그래요. 네. 똑같은 물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해도 이게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근데 중국은 뭐 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 천인 계획이니 뭐 이런 거 해서 외국에서 인재들도 엄청 받아들이고 한국에서도 많이 데려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 데려갔는데 여전히 한국만큼 못하거든요. 반도체 제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사람을 데려가면 그래도 빨라지죠. 네. 네, 뭐 무시는 못합니다. 그게 결국은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건 분명한데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EUV용 노광 기술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어떤 첨단 기술들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시작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LCD 산업이나 네. OLED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국 산업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팔짱 끼고 방관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들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지금 따라잡혀 버리잖아요. 이미 중국이 우리 추월했나요? 일단 LCD는 완전히 추월했고요. 네. OLED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앞서 있긴 한데 전반적인 기술에서는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인재들이 중국에 건너간 거 그게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이제 BOE라는 회사거든요. 네, BOE. 예, BOE가 임원회의를 한때는 한국어로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했어요.
와, 그래서 뭐 놀랍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출신들이 가서 막 한국어로 임원 회의를 할 정도로 핵심 그 인력들이 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 보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가 있군요. 네,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추월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 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램 리서치, KLA, 뭐 네덜란드 ASML은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장비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팔았던 장비에 대해서 서비스도 안 해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에 가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서 쓰던 장비를 중국 가서 못 쓴다면 그러면 치명적인 핸디캡이 생기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첨단 장비는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업데이트를 안 해주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빠지고 나서 그쪽 공백을 누가 메웠었냐면 네. 일본 장비 회사들이, 엔지니어들이 아하. 그쪽 AS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하. 네, 근데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네. AS 인력들도 많이 철수를 하고 있답니다. 아, 네. 그러면 진작부터 그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중국에 공급 못하게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 일본에서 만든 DUV 장비, 그 이전 세대 장비를 많이 썼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철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노광뿐만 아니라요. 네. 이제 DUV 장비는 일단 ASML이 예전에 판 거. 네. 네. 일단 뭐 지금 일본에도 노광 회사가 있긴 합니다. 뭐 네. 니콘이나 캐논 같은 회사들도 있긴 한데 그 회사들은 거의 KRF라고 해서 ARF 이전 DUV보다 네. 훨씬 더 떨어지는 장비 세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AS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식각이나 증착이나 다른 네. 세정 이런 쪽 공정에도 사실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네. 글로벌 회사들이 철수하니까 인력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본 회사들이 좀 많이 메꿔 준 거죠, 그동안에. 메고 줬는데 네. 최근에는 네. 그 일본 사람들조차도 철수를 네. 하고 있다. 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하. 이제 그런 인력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답니다. 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중국이 양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반도체는 반도체고 네네. 대만은 중국에게 뭐 자존심 같은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요즘 그 반도체 보니까 또 자동차용 반도체가 또 뭐 시끄럽더라고요. 넥스페리아인가요? 이것도 또 네덜란드 기업인 것 같고 그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중국계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옥신각신해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사연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중국이 그냥 직접적으로 기술을 못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예. 사실 실제로 마이크론을 중국이 인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바마 행정부 때였어요. 그때 네. 만약에 그거 그때 오케이 했었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난 거죠. 아, 만약에 네, 마이크론은 지금 미국 회사죠. 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네,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이 마이크론을 인수하려고 했다.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미중이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그렇죠. 그때는 때문에 아니었죠. 만약 그때 넘겨줬었다 그러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하면 맞습니다. 다 넘어갔겠네요. 그렇죠. 지금 유럽의 네.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 보면 실제로 주인 소유주들이 대부분 중국. 볼보가 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볼보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면 제규어 같은 회사들도 뭐 이미 중국 자본. 아, 제규어도 네네. 중국계입니까? 네.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이 강력한 적으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그때만 해도 세계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뭐 여전히 네, 좋았죠. 뭐 완전 좋았던 차이메리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 완전히 그냥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그때처럼 기술을 막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중간에 비클 같은 회사, 유령 회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기술을 계속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되는 거죠, 이번처럼. 자, 이렇게 아. 되면 이제 또 제재를 사후적으로 맞게 되는 거고. 그럼 넥스페리아를 중국계 기업이 인수한 것은 일종의 뭐 은밀하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뭐 이것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네. 그 직접적으로 인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중간에 뭐 사모펀드를 끼우거나 네.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네. 네덜란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 뭔가 정보가 갔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만든 자동차용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제재를 가했던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기술,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네. 중국하고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동안에는 알게 모르게 좀 눈 감아 주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들. 네.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넥스페리아 사태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많이 막긴 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구멍이 많았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노광은 사실 이게 뭐 첨단 공정에 쓰는지 레거시에 쓰는지 명확하잖아요. 네. 그런데 식각이나 증착이나 네. 세정이나 다른 공정 장비들은 이거 우리 뭐 20나노에 쓸 거예요라고 해서 가져갔다가 실제로 보면 5나노, 7나노 팹에 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뭐 미국 정보 당국에서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그때는 눈 감아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아예 뭐 기술 들어가는 걸 막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뭔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제 AI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게 이 고래 모양이죠. 그 상표가 고래 모양처럼 그렇게 돼 있던데 이 딥시크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성능은 뭐 꽤 그럭저럭 괜찮다. 그러니까 중국산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새로 AI를 쓰고자 채택하고자 하는 이런 중견국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제 모델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실제로 딥시크라고 하는 그 AI 모델이 그게 정말 성능이 안 좋은 GPU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라는 회사가 뭐 엔비디아의 호퍼나 네.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을 가지고 쓴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량원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딥시크 창업자인데 네. 사실 그 양반이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퀀트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미 그 전에 네. 호퍼나 이런 고성능 칩을 몇만 장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 안 했다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발표하는 내용 가지고만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작년 초였잖아요. 작년 이제 저도 이제 설날 작년 설 때 이게 이슈가 터져가지고 네. 미국 주식들이 난리가 났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쓸만했어요. 그리고 네. 그 정도의 비용으로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거는 컴퓨팅 파워를 상대적으로 좀 덜 쓰고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커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검증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딥시크가 그때만 해도 전 세계 한 8등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AI 모델 중에 예. 지금은 10등밖에 훨씬 밀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써봤다가 네. 이거 내 개인정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쓰고 맞습니다. 있는데 순위가 상당히 떨어졌군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모델들이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칩을 쓰지 않고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네. 계속 10등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AI 군비 경쟁을 안 해도 이제는 이 정도 모델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때 네. 관련 주가들이 빠진 건데 네. 지나고 보면 1년 지난 시점 놓고 보면 그건 아닌 거죠. 계속해서 네. 군비 경쟁을 열심히 할수록 좋은 모델을 뽑아낸다. 이게 또 구글 제미나이 3.0이 완전히 보여준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나 알파벳,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모 회사나 이런 데의 주가가 딥시크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은 뭐 사실 견제의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제 약간 층위를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딥시크가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뭔가 한번 견주어 볼 만하다. 그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경쟁에서는 이탈을 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냥 저렴하게 개발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실리콘밸리에서도 약간 벤처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 오픈소스 모델 가져와서 많이 쓰긴 합니다. 여전히.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 AI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젠슨 황하고 해가지고 뭐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이 중국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성능이거든요. 네, 네. 미국이 100이라고 치면요. 네. 중국이 한 80에서 85? 네. 네. 그러면 3등부터는 네. 60점 언더라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 한 6위에서 한 8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한 3등까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새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네이버에서 하는 게 있죠. 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라는 모델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의 엑사원. 엑사원. 네, 그 두 개가 그래도 제일 쓸만한 것 같습니다. AI 닷은 그 SK에서 하는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아마 챗 GPT 그거를 API를 가져와서 네.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걸로.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게 릴리스 AI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국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그건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바꾸려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노트북 컴퓨터 값이 한 100만 원 뛰었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D램 값이 그렇게 뛰었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일단 D램도 겁나게 뛰었고요. 지금은 낸드 플래시도 이제는 가격 인상폭이 적지 않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그렇군요. 네, 낸드 플래시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공급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됐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 네. 엔비디아 GPU에 또 기본적으로 그 GPU 주변에 탑재되는 게 HBM이라는 HBM. 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주로 납품하던 그 예. 반도체는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HBM이라고 하는 건 D램을 쌓아서 네.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D램을 아파트처럼 만들었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12층짜리로. 네. 근데 이제 고기는 계속 좋았어요. 지금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범용 D램이랑 그리고 이제 그 낸드 플래시가 갑자기 왜 가격이 튀기 시작했냐? 네. 그게 작년 8월 말부터예요. 작년 8월 말. 네, 작년 8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연초 대비해서도 작년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프를 보시면 네. 가격이 급등하는 게 이제 작년 8월 말 9월부터거든요. 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AI 서버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이었고 예. 일반 범용 메모리는 네. 수요가 별로 미직지근했어요. 네. 근데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그때 클라우드 투자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네. 슈퍼 사이클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때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를 엄청 했는데 네. 그때 투자한 서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노후화된 거예요. 아하. 그게 이제 교체 수요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작년 8월부터 아마존이라고 하는 1등 업체가 네. 주문량을 2배로 늘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주문 늘리니까 2등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등, 4등 다 주문 늘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한 그러면서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원래는 3년이라고 했었어요. 투자할 네. 때는. 그래서 2011년, 2021년, 2022년 되면 교체 사이클 오겠거니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선해서 더 오래 쓰고 아. 좀 중간에 부품 갈아 껴서 더 오래 쓰고 그래서 이거 안 바꿔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쪽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뭐 6년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고 갑자기 막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D램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특히 다 또 많이 들어가죠. 그 AI 서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만든 거를 AI 서버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투자했던 거는 인텔 CPU 2장 기반으로 해서 요 그 D램 잔뜩 넣고 스토리지 넣고 요게 이제 일반 서버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일반 서버는 한 7,500불에서 한 1만 불 정도 하고 AI 서버는 한 대당 거의 뭐 100만 불 넘어요. 네. 네, 그렇게 아주 비싼 칩인데 AI 서버에서 낸드 플래시의 원가 비중이
한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GPU하고 HBM은 날아갈 때, DRAM은 날아갈 때 낸드 플래시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반 서버에서 스토리지, 그러니까 SSD 비중이 원가 네. 비중이 12%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서버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거는 낸드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DRAM 수요를 폭발시킨 데다가 또 낸드까지 폭발시키게 된 거고, 또 하나 AI 기술에서도 뭔가 변곡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그동안에는 주로 AI 서버를 꾸려서 네. 학습, AI가 그냥 학습하는데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썼었거든요. 예. 한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외부 네.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열심히 학습하는 거죠. 기억하고 맞습니다. 네, 익히고 뭐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학습을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답변을 뽑아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추론. 네, 추론이라는 걸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암기해서 뭔가 이거 암기한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암기한 걸 빨리 뽑아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2024년대까지만은. 아, 그런데 이제 정해진 답변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추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꽤 그럴듯하게 답변하는데 얘가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네,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AI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아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추론이라는 영역에서 단순히 외운 거를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사후에도 학습을 하게 하고 중간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뭔가 고도화하게 하자. 네. 그러면서 추론이라는 게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추론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게 추론이 고도화되게 되면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작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게 된 이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예. 추론을 하려면 CPU 같은 게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메모리의 수요를 늘려놓는군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옆에서 또 다른 자아가 같은 게 얘가 계속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양심을 또 심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검색을 하면서 얘가 거짓말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근처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잔뜩 갖다 넣어야 돼요. 그걸 그렇군요. 이제 계속해서 검색을 하면서 얘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또 토론을 시켜요. 네. AI끼리. 토론을 시켜서 우리가 좋은 답변을 뽑아낼 때 똑똑한 사람끼리 계속 모여서 토론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예. AI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좋은 답변을 하려면 얘가 또 많은 메모리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들을 계속 주니까 얘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하더라. 아하. 거기 서포트하는 게 다 메모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또 뭐예요? 블랙웰이니 뭐 네네. 요즘에 새로 뭐 루빈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요. 보통 이제 AI 처리에 특화된 칩들을 AI 가속기라고 합니다. 그냥 기본이 가속기인가요? 네,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워크로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칩들을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네. 근데 AI 가속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처럼 자체 설계한 칩도 있습니다. TPU라고 해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칩들, 그런 것들을 이제 ASIC이라고 합니다. 주문형 반도체.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AI 가속기라고 하는 거죠. ASIC, ASIC. 맞습니다. 네네네. 네. ASIC 혹은 ASIC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칩들 다 포함해서 이제 AI 가속기라고 하죠. 그러면 그 루빈이라고 하는 신형 가속기가 네. 블랙웰 기존의 가속기보다 성능이 뭐 3배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성능과 전력 소비. 그래서 보통 전성비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한다면 전력 네. 소비를 줄인다. 맞습니다. 뭐 또 발열도 줄인다. 뭐 이런 맞습니다. 뜻이겠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이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한 70%를 점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유지가 가능할까요? 아마 점유율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디가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가요? 일단 그 공급이 부족하면 네. 결국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투자 사이클하고는 제가 보기엔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번 투자 사이클이면 한 네. 3년? 네, 한 예. 2, 3년 내에서 뭔가 위협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중국 기업들이
중국이요. CXMT는 D램을 주로 생산하고요. 예, 창신 메모리요. 맞습니다. 네네. YMTC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회사는 낸드 플래시를 주로 낸드 생산하는데 플래시. 그 말고도 많은 메모리 회사들이 많아요. 중국에.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들을 계속 내놓는데 그동안에는 이건 내놔도 사갈 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네.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꽤 팔릴 것이고 그 덕분에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예, 아이고 오늘 IT의 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고 또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교수님 네. 영상 그래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네. 전반적인 저는 이제 테크 쪽만 이제 주로 이렇게 네. 보던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좋은 그래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많은 걸 배웠는데요. IT의 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 많이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우리 이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